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정호입니다. 미국 연준의 고위 인사들이 6월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달에 꼭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이견이 나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와 미국 미네아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냈던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의 주장인데요. 심지어 로첼라코타 교수는 기준금리를 한 단계가 아닌 두 단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왜 미국 기준금리를 당장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지금 금융시장에서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2% 내외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이란 믿음을 주려면 연준이 그냥 기다리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물가 기조가 굳어진다는 그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코첼라코타 교수는 만약 6월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여겨져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현직 연준 위원들도 6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6월 기준금리를 유지한다면 이는 금리 동결이 아닌 금리 인상을 건너뛴 것이다 라는 표현까지 했는데요. 즉 6월 이후에는 다시 올릴 거란 얘기죠. 미국 기준금리의 기조 변화, 아직은 시기상조인가 봅니다. 6월 2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드릴 양효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금융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마 대환대출 인프라 이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인데 이 대환대출 인프라가 5월 31일부터 서비스 시작했거든요. 이 대환대출, 그러니까 기존 은행의 대출을 갚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서비스. 뭐 이런 상품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원래는 대환대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걸 굉장히 쉽고 간소화한다. 뭐 이게 차이점이 되겠고요. 원래는 뭐 영업점 찾아가야 되고 뭐 처리 시간도 길게는 뭐 하루 이틀 걸려서 금리 차이가 아주 크지만 않다면 그냥 뭐 그냥 두자 하면서 갈아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가요? 이제는 이제 기존 대출을 A 은행에 이제 대출이 있고 이제 B 은행으로 갈아탄다고 하면요. 기존에는 제가 A 은행 대출을 그냥 갚거나 B 은행의 대환 대출 상품을 이용할 때 B 은행 입장에서는 A 은행은 다른 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로 갚는 게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은행이 기존 은행 대출을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통해서 갚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환대출하기가 훨씬 그럼 간편해진 거네요.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소개팅 주선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는 처음에 나는 그 두 사람을 다 아는데 그 두 사람은 서로 모를 때 가운데서 뭐 시간도 맞추고 뭐 어디서 볼까 이게 막 제가 조율하면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냥 양쪽에 번호 주고 알아서 그냥 만나라고 하면 편하니까 사실 대환 대출도 이전까지는 이제 계속 하나하나 챙겨야 됐었다면 이제는 내가 기존 대출 갚고 다른 곳에서 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행끼리 알아서 갚어 이렇게 하는 우리가 시쳇말로 퉁칠 수 있는 겁니다. 네. 진짜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반응은 괜찮고요. 일단 서비스를 진행한 이틀 동안 대환 갈아타기 총 3,800건이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리저리 옮긴 대출만 1,000억 원 규모고요. 아무래도 요즘 금리가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싼 금리를 찾아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훨씬 편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검색해보고 대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금리가 워낙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또 이런 시기에 또 아직까지 신용대출만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신용대출이 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 대출의 한 60%는 주택담보대출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하려면 근데 사실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준비 과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신용대출 관련 서비스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 추천해주는 상품이 높은 금리를 추천해주거나
갈아탈 상품 자체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높은 금리를 추천해 줄 거면 대환대출 플랫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불만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거는 고신용자가 이미 충분히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대출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DSR 규제 한도까지 차 있거나 뭐 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이제 금융회사 정보를 조회했는데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지연돼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갈아타기가 활성화되면 결국 금리가 요즘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용받는 금리 안정에는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에서 경쟁을 시키는 이유도 금리를 좀 대출 금리를 좀 낮춰보자 이런 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비교가 일단 한눈에 가능하고 바로 갈아탈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금융사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분의 대출이 시중 5대 은행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예. 근데 이 시중 5대 은행도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내놓고 있고요. 금리를 낮추거나 한도를 크게 늘려서 고객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 상환 해약금 등을 지원하는 은행도 있고요. 아예 첫 달 이자를 내주는 곳도 있고 뭐 지금 얼마 지나진 않았지만 분위기상으로는 고객 지키기에 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금융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이게 원래는 은행들이 대환대출 인프라에 참여하는데 되게 망설였거든요. 그렇겠죠. 소극적이고 이거 뭐 괜히 빅테크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예. 것이었는데 예상보다 금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객도 미련 없이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적극적인 영업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금리를 언제까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지금 세 차례 연속 동결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긴축은 끝났구나 하는 인식이 좀 퍼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채권 시장 중심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눌려있던 국고채 금리가 다시 들썩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시장에서는 올해 연말쯤이면 그래도 금리 동결을 넘어서 기준금리 좀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예상도 나왔었고요. 예.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5일 금통위 직후에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오히려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 중심으로 튀어 올랐었고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도 열어놨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동안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시중금리가 다시 기준금리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일단 기준금리를 연말이라도 조금 인하하려면 네. 물가가 좀 뭔가 변화가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바로 따끈따끈한 통계가 나왔는데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지난달 물가는 1년 전보다 한 3.3% 오르는 데 그쳤거든요. 일단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반가운 수치죠. 3%대 초반으로 이 과거에 한 5, 6%씩 막 치솟을 때보다는 그래도 많이 안정화됐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넉 달 연속으로 물가 상승률이 감소하긴 했는데 대부분 이게 석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착시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수치에서는 석유류가 1년 전보다 한 18%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인데 다른 항목을 보면은 전기, 가스, 수도 가격이 거의 23%가 올랐거든요. 예. 외식 물가도 7% 가까이 올랐고 그러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중요시하는 하는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 3%대라고 하더라도 예. 이거 안심할 수는 없다. 하반기에 이게 공공요금까지 따라오르면은 지금 섣불리 만약에 예를 들어 긴축을 걷어내는 게 하반기에 위험을 좀 가중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저도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금리 인하 이렇게 생각만큼 우리가 쉽게 올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섣부른 기대일 수 있다는 거고 우리뿐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상황도 예. 역시 함께 봐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미국 얘기도 좀 해보죠. 네. 미국은 부채 한도 협상 결국 극적으로 타결은 됐네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결국 국가가 이제 채무 불이행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우리가 미국 재무부의 잔고 영해 수렴하는 이른바 엑스 데이트를 8일 정도 남겨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정치가들은 네. 항상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극적인 걸 일부러 하려는 건지 참 네. 애간장 녹이고 나서 네. 결국 잘 됐네요. 네, 이번 협상을 통해서 뭐 양측이 서로 하나씩 주고 받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현지 시간 28일 최종 합의 전에 마라톤 협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도 상향을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 일단 양측이 어떤 걸 주고 받았나 보면요.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내년, 그러니까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한도 올려준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돈을 더 빌려서 집행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렇게 했고요. 대신에 2024년 회계연도 지출은 국방비를 제외하고는 동결이다. 재정 지출 더 늘릴 생각 하지 말아라. 그 다음해인 2025년 예산은 1%만 증액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도 늘려주지만 네. 내년하고 내후년은 예산 아껴 써라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마통 한도가 이번에 늘려준 거 마지막이다. 네. 다음부터는 절대 안 늘어나고 2025년에는 1%만 찔끔 늘린다. 약간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합의를 시장에서는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은 지금 통과됐고 상원만 남았는데 사실상 합의안이 엎어질 가능성은 없다 보니까 네. 증시도 따라서 반등을 했고요.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량주들이 모여있는 S&P 500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에 최고치 찍었습니다. 네, 결국 뭐 이런 큰 숙제가 해결되니까 시장도 숨 돌린 거죠. 맞습니다. 아무리 설마 미국이 디폴트까지 가겠어 하다가도 이거 엑스데이트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 이러다 진짜 한 방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가 좀 스멀스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걱정하던 일은 일어나지는 않은 거지만 네. 그러면 시장이 계속 안도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제 예. 다시 투자자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 해결했고 그럼 다음 학제는 뭐지? 했을 때 이제 연준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거죠. 연준이 그럼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요? 근데 다시 미국 인플레이션하고 노동시장 과열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을 짓누르던 부채한도 문제가 이제 사라지니까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두통이 심할 때는 이거 두통만 사라지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두통이 사라지니까 예전부터 안 좋았던 허리가 다시 좀 신경이 쓰이고 이런 예.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앞자리는 4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4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4.9% 상승했는데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5% 미만으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5%도 아직 높긴 하지만 지난해는 9.1%니까 네.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때는 막 10%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고강도 긴축이 효과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예. 우리가 이제 PCE라고 부르는 지표인데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면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는 생각이 고개를 다시 들기 시작한 거고요. 4월 PCE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한 4.4% 상승했는데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네, 오프닝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코첼라 코타 교수, 뭐 사전트 교수 이런 분들은 아니다 6월 달에도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낼 정도니 네. 만약에 물가 안정되지 않으면 뭐 금리 더 올리겠죠. 네, 그러면서 6월에 이제 금리 인상론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예측하는 사이트가 있죠. 예. 그래서 확률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는 연준 관계자들의 어떤 비둘기파적 발언도 쏟아지면서 다시 동결 가능성이 막 73%로 확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 그 전날에는 33%였는데 급증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종합하면 지금의 시장의 정확한 상황은 시장도 헷갈린다. 나도 잘은 모르겠다. 예, 이게 예. 되겠습니다. 그 엔데믹 경제도 이제 회복이 되니까 사실 경제가 회복된다는 건 물가 잡는 데는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가 공식적으로 코로나 경보 단계를 낮추면서 진정한 엔데믹 국면으로 진입했죠. 근데 사실 이제 공식 발표 전에도 경제 활동에선 이미 뚜렷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소비 지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이 풀리니까 1분기 해외 출국자 수가 500만 명에 육박을 했고요. 해외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관광하면서 소비를 그렇죠. 또 하죠. 그래서 네. 해외 카드 사용 금액이 확 늘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올해 1분기가 거의 금액만 한 50% 증가했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굳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율이 지난해보다는 훨씬 안정화됐거든요. 이 해외 직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로 잡히는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좋은 것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울상을 짓는 곳도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특수를 누렸던 배달 업종 예. 여기는 그 하락폭이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늘면서 배달 금액 줄었고요. 라이더분들 이제 소득도 줄어들었고요. 관련 시장도 이제 인수합병을 거치면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외 가서 지금 지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그러면은 방역이 뭐 다른 나라만 풀린 게 아니고 우리도 풀렸는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쓰는 돈은 좀처럼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행 수지 적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나가서 쓴 돈하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쓴 돈은 이제 우리가 합을 해보니까 여행 수지 적자는 더 심해졌다. 이런 통계도 나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더 생활 친숙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실손보험과 관련돼서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이게 실손보험이 우리가 이제 아프거나 다쳤을 때 대비해서 뭐 많이들 들으시죠. 거의 4천만 명의 가입자가 육박합니다. 근데 실손 의료보험이 보험사가 계속 적자를 보는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계속 버전업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손보험이 1, 2, 3 거쳐서 4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병원은 막 자주 안 간다, 그 의료비 청구가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당장 내는 보험료 좀 싸게 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할증할 때 조금 더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이제 4세대로 이제 넘어가도록 정부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 4세대로 전환을 결정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요소들을 금감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우선 보험료가 크게 올라서 갱신보험료가 걱정이 되면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4세대로 한번 갈아타 봐라. 왜냐하면 한 번 해지한 보험은 다시 부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환했던 보험은 6개월 안에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갱신할 때 보험료 너무 부담되는데 하는 분들은 일단은 보험료가 싼 4세대로 한번 갈아타 보시라. 이게 네. 이제 금융당국의 어떤 추천이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4세대로 전환했는데 이분이 원래 1년 동안 비급여 항목으로만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타면 예. 나중에 이거 갱신할 때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되거든요. 오유, 그래서 많이 되네요. 이 병원에 자주 가고 정기적인 치료 받는 분들은 4세대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치료 이력이 있거나 만성질환 가진 분들이 유병력자 실손보험이라는 걸 들거든요. 근데 이건 3년마다 꼭 나는 다시 재가입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꼭 밝혀줘야 됩니다. 네. 만약 이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주소가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거나 그 등기를 못 받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2022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단 주소가 바뀌었으면 보험사에 꼭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금융당국도 당부를 했습니다. 뭐 저도 실손보험 가입한 사람으로서 요즘 걱정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실손보험 원래 청구할 때 직접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있죠. 예. 그런데 원래 청구하려면 뭐 이상한 거 서류 띄어서 내라고 하는 거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최근에 그걸 간소화한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병원에 실손 처리하면 될게요라고만 얘기하면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이렇게 실손 관련한 보험 관련한 데이터가 그건 전산화된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전산화가 많이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보험사 입장에서 우리가 더 많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병목들, 병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DB를 더 취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손 청구를 많이 하는 그런 병목에 대해서는 실제 실손 항목에서 제외해버리고 네. 실제 본인들이 덜 비용화되는 것들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실손보험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걱정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가장 뜨거운 그 수술 중에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거든요. 예.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손보험 처리가 과거에 됐다 보니까 예. 많은 분들 이제 뭐 노안이 오거나 그 백내장 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보험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것도 그런 쪽에서의 적자가 많이 난다고 판단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일단은 돈줄을 잰 거 아니냐, 보험금을 잰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이번엔 다음 주 경제 뉴스 미리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내일이죠. 미국에서 중요한 경제 지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물가 지표와 함께 연준에서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고용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고용 시장이 뜨거운,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할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면 돈 더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있는 사람 안 뺏기려면 또 돈 더 줘야 되죠. 그래서 임금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는 주요 경로다, 이렇게 미국 연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용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5월 고용 지표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됩니다. 우리 네. 시간으로. 그래서 이번 고용 보고서에서는 다소 신규 고용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또 금리 결정에 대한 전망이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는 8일 이제 청년 도약 계좌 금리 수준 조정 이게 뭔가요? 이거는 일단 정부에서 이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혜택을 주는 이제 금융 정책 상품인데 이게 예. 청년 도약 계좌라고 해서 5년을 모으면 만기에 5천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각종 매칭형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 5년에 5천만 원이라는 목표가 서 있으면 적금을 월 70만 원까지 부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거의 금리가 거기에 따라서 나와야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시중은행들이 어떤 정도의 금리를 그러니까 적용할지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걸 8일에 1차적으로 공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천만 원 달성하려면 5.5에서 6%는 돼야 되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거의 2에서 3% 수준을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거 안 하자니 또 금융당국 눈밖에 날 것 같고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야, 이거 금리가 엄청난데요. 이거 청년 저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년분들에게 잘 전달돼서 많이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런저런 아주 실생활에 유익한 소식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중국을 기반으로 브릭스 국가들을 모여 은행 같은 걸 만든다고 하는데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도 여기 가입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일단은 이미 만든 은행인데 이거를 신개발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뭔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신개발은행이 이제 영어로 하면 그대로 그 New Development Bank가 정식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2015년에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 국가가 자본금을 모아서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초기 설립 멤버들이 다 브릭스 회원국들로 구성이 돼서 브릭스 뱅크라고도 불러요. 예. 근데 이 중국, 러시아, 인도 이렇게 하면 이름만 들어도 좀 요즘 전 세계에서 뭐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좀 방귀 좀 낀다 하는 국가들이잖아요. 그렇죠. 쟁쟁하네요. 네, 그래서 신개발은행 5개 창립 국가들이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2%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중국, 인도가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 생산의 33%, 예. 그리고 경제 성장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이 국제 사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네. 최근에는 5개 창립 국가들이 국가들의 총 GDP 규모가 G7 국가들을 합친 규모를 넘어섰다. 이야.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5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들 좀 미국하고 그렇게 친하지 않거나 뭐 서방 국가들한테 좀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나라들이죠. 신개발은행의 설립 계기도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 또 IMF를 견제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 두 곳이 아무래도 서방 국가 중심으로 국제 금융 체제를 주도하고 있다 보니까 브릭스 5개 국가들이 그동안 세계은행 IMF가 자기들과 같은 신흥국을 좀 무시하고 좀 경제 규모에 맞는 발언권을 줘야 하는데 그것도 묵살하고 네. 그런 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돈 있다. 그냥 우리끼리 금융기구 하나 만들자. 우리 같은 신흥국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지원해주고 대출도 쉽게 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좀 도와주자. 미국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국제 금융 질서에 한번 맞서보자 하고 이런 의견의 뜻이 모아진 거예요. 예. 이제 과거 서구 선진국들과 좀 무역을 통해서 이 국가들이 좀 경제가 성장을 했다면 앞으로는 우리 힘으로 경제 발전을 주도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신개발은행의 자금은 주로 누가 어디에 쓸까요? 지금까지 이 창립 회원 국가 5개국에 이 96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3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43조 원 넘게 자금을 융통했거든요. 네. 주로 하는 일, 그러니까 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분야는 인프라 개발입니다. 이게 주요 설립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게 에너지 인프라가 될 수도 있고 교통, 수도, 사회 기반 시설, 디지털 인프라까지 경제 성장 그리고 위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또 지원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실제 완료된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는 LNG를 비상 비축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건설하도록 자금을 좀 지원한다거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농촌 지역 시골길에 마을 간에 이제 연결을
원활하게 해주고 네. 또 이 경제 활동 생산성을 좀 올릴 도로를 건설해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신개발은행이 앞으로 더욱더 확산되려면 신규 멤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더 포함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에는 방글라데시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올해 이집트까지 새롭게 회원국이 추가됐고요. 또 우루과이는 지금 회원 가입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브릭스 은행 자금이 이 8개 회원국끼리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이들과 우호 관계에 있는 개발도상국 또 기타 신흥 시장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 신개발은행은 아무리 봐도 미국과 친하지 않은 나라가 많으니까 돈을 달러로 모으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예. 현재는 대부분 자금 조달을 할 때 미국 달러를 그럴 사용하고 수밖에 있어요. 없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22% 정도는 위안화, 루피, 헤아라 같은 현지 통화로 제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이 환율 변동 피하고 보다 다각화된 세계 통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단일 통화가 세계 통화 시스템을 지배할 거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조만간 대출의 30%까지 현지 통화로 제공할 계획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이제 전 세계 통화에서도 많은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우디가 여기에도 가입을 한 거니까요. 네. 이제 뭐 사우디는 정말 미국과 등 돌린 겁니까?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9번째 신개발은행 회원국이 될 전망입니다. 아직 협의 중이기는 해요. 네. 근데 브릭스 은행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영입을 좀 바라고 있는 눈치예요. 네.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 바로 러시아 때문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융 제재 받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개발은행의 창립 국가 중에 하나라서 이 은행의 약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의 한 7% 정도는 러시아 돈이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을 좀 쓰기도 애매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주주인 러시아의 이런 불안한 상황 때문에 지난해 그 신용평가사 피치로부터 그 신용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기도 했어요. 그 신개발은행 같은 곳은 이제 좀 신용을 담보로 해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 와서 신흥국에 대출도 해주고 인프라 투자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신용도가 떨어지면 좀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돈 많은 나라가 회원국으로 들어오면 굉장히 강력한 주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은행 신용도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뜻은 자연스럽게 자금 동원 능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영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고 또 무엇보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브릭스 국가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간다는 거는 기존의 지정학적인 힘의 균형이 서방 국가에서 아시아, 중동 이쪽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 가까이에 있는 유럽연합도 미국이 아닌 이쪽에 더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어요. 네. 이번엔 다른 소식도 좀 보죠. 인도네시아가 20년 만에 바다모래를 수출하기로 했다. 네. 이 바다모래 수출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외신에 네. 탑 뉴스로 나오는 겁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수출을 했다가 막았던 거거든요. 지난 2003년에 인도네시아가 바다에서 퍼낸 모래를 수출하는 걸 금지한 바가 있어요. 너무 많이 채굴해서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게 이유인데 바다에서 모래를 너무 많이 퍼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장에서 고기가 안 잡힌다든지 예. 산호초가 손상된다든지 수질도 오염될 뿐만 아니라 이 해안선이 무너지고 해수면이 올라서 섬이 가라앉는 일도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고 20년간 그렇게 잘 지속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다시 되돌린 거죠. 네. 근데 다시 허가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어요. 예. 대신에 제한을 뒀는데 토지 개간과 민간 국가 기반 시설 개발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국내 수요가 충족되면 광업 허가증 소지자는 바다 모래를 다시 수출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사실 저야 뭐 산업 관련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래가 얼마나 큰 돈이 되고 우리 인류는 모래 없이 못 산다는 걸 좀 그렇죠. 알긴 알거든요. 근데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모래가 돈이 많이 된다는 거. 근데 사실 이번에 수출 다시 재개한 것도 국가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래를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모래가 전 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천연 자원이거든요. 대부분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쓰이고요. 전화기, 컴퓨터 같이 이런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칩도
모래로 만듭니다. 결국 반도체도 모래로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여기저기 수요가 많아요. 특히 이 점점 더 많은 지역이 좀 급속하게 도시화가 되면서 예. 모래가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많이 쓰이는 게 뭐 건설, 그리고 간척 사업 이런 거거든요. 네. 대표적인 예가 그 두바이의 야자수 모양의 인공섬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예, 거예요. 알죠. 여기 굉장히 비싼 최고급 주택들이 있는 초호화 부자 동네거든요. 근데 여기 섬을 만드는데 엄청난 모래가 수입이 됐어요. 사막이 있는 두바이가 모래를 수입한다고? 그냥 옆에 사막에서 퍼다 쓰면 되는데 왜 돈을 쓸까? 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막에 있는 모래는 바람에 의한 침식으로 이 둥글고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건설에는 쓸모가 없대요. 예. 그래서 주로 강바닥이나 바다에서 퍼낸 더 각진 형태의 모래를 써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두바이도 이 인공섬을 만들 때 호주에서 모래를 엄청나게 수입해다가 썼습니다. 참. 그래서 모래 가격이 보통 톤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2004년만 해도 톤당 $6가 안 됐던 게 지금은 톤당 $25에서 해안 모래의 경우에는 최대 한 $46까지 올라 있어요. 이야, 2004년도에 $6였던 게 최근에는 $46까지도 올라갔다고요? 네, 그래서 호호. 이 모래를 불법 거래하는 일명 모래 마피아들도 생기고요. 가까이에 있는 북한도 몰래 모래를 팔아요. 서해안 모래 파가지고 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단합니다. 이런 이 모래 수출을 재개하면서 그러면 가장 신난 어떤 뭐 수혜받는 나라 이런 나라도 있겠죠.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예요. 예. 싱가포르는 땅이 좁아서 지속적으로 해안 지역 매립 사업을 통해서 땅을 넓혀왔는데 1965년만 해도 서울보다 면적이 좁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서울보다 넓어요. 싱가포르가. 이 바로 5억 톤 이상의 모래를 수입해서 국토 면적을 25%나 늘린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2003년 이전까지 이 싱가포르 전체 모래 수입량의 90%가 인도네시아에서 왔을 만큼 크게 의존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모래를 너무 퍼다가 수출하는 바람에 최소한 24개의 작은 섬들이 바다에 잠기면서 지도에서 없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인도네시아가 모래 고갈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출 금지를 하기로 했을 때 이 싱가포르가 좀 크게 타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석유 파동이 아니라 모래 파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도네시아 대신에 뭐 이웃의 말레이시아나 캄보디아에서 모래를 들여왔는데 2010년 후반 들어서 이 나라들도 수출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지금까지도 이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이 좀 지체가 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다시 수출 문을 여니까 그 싱가포르 메이저 신문 제가 웹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거를 메인 뉴스로 띄워놓고 호재다 호재 이렇게 기사를 쓰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홍콩 같이 이렇게 기존의 모래를 수입하는 국가들도 매립 사업, 뭐 공항 건설 간척 사업 등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산 모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좀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진짜 모래가 이렇게 귀한 자원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자, 프랑스는 요즘 가뭄에 이어서 최근 물 부족 현상이 더욱더 심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지난해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뭐 유럽에서는 어디가 폭염이다, 뭐 어디는 너무 건조해서 계속 불이 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서 전해드렸는데 프랑스는 지난해 폭염에 시달렸던 국가 중 한 곳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비가 너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왔습니다.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거의 사막 수준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프랑스는 알프스 산맥에서 내려오는 강물 또 지하수 등에서 물을 얻는데 그 수력 발전을 위해서 만든 인공 호수도 저수지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강은 마르고 지하수 수위는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인공호수도 낮아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프랑스의 약 2,000개 마을이 물 공급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면 뭐 사람들에게 물 사용 규제하던가 뭐 이렇게 단수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국토의 3분의 2의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어요. 해당 지역들이 강수량이 전년보다 한 85%가 급감했을 정도로 비가 정말 안 와서 프랑스 전역에 급수 제한이 선포된 건데 뭐 세차 금지는 당연하고요. 네. 정원의 물주기 또 그 기본이고요. 또 개인이 쓸 수 있는 물도 하루 150리터로 제한한 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요, 좀 심한 곳은 어느 가정이 물을 많이 소비하나 이걸 추적을 해요.
그래서 상한선을 어긴 가정에는 그 유량 감속기를 가서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미국 다음으로 수영장 딸린 집이 굉장히 많은 나라거든요. 네. 전국에 한 340만 개 정도 개인 수영장이 있어요. 맞네요. 예, 근데 당연히 수영장 물 채우는 거 금지 규제 들어갔고요. 또 휴양지로 유명한 어떤 지역은 앞으로 5년 동안 새로운 주택과 수영장 건설 금지 이런 조치도 내렸어요. 근데 이 지역은 별장이 있어서 오는 사람, 관광객들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마을에 오면 나눠 쓸 물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가장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또 농부들이죠. 예. 예, 포도밭 같이 이제 과수원의 관계 시설로 쫙 물을 줘야 하는 농부들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별장, 캠핑장, 호텔, 골프장 같이 이런 관광 시설과 물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게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지역 경제가 관광이나 건설이 주를 이루는데 그렇다고 농사를 막느냐? 어느 한쪽을 더 배려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언론들이 이걸 두고 물을 둘러싼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프장만 물 금지령에서 예외를 줬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게 물 사용 제한이 프랑스 전역에 선포되기는 했는데 네. 이걸 시행하는 거는 지자체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만 골프장 잔디에 물 주기 금지가 시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골프장은 예외로 쳐준 거예요. 네. 근데 규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뭐 밤에만 줘라. 뭐 평소 물 사용량의 30% 이하로만 줘라. 이게 내용에는 있는데 네. 골프장 운영자들 입장은 뭐 이런 거예요. 3일만 물을 안 줘도 잔디가 다 말라 죽는다. 네. 잔디 없는 골프장이 말이 되냐. 얼음 없는 아이스링크인데 여기서 일하는 만여 명 사람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게 입장이고 이거에 반발하는 기후변화 운동가들은 너무 경제적인 관점에 미쳐서 생태 환경을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남부의 골프장을 찾아가가지고 예. 그 골프 홀들을 시멘트로 메우는 시위를 하기도 했어요. 예. 이런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요즘 인플레이션도 심한데 그럼 인플레이션 심하면 자국 화폐 가치 원래 떨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자국의 동전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좀 아우성이라고요? 네, 이 아르헨티나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 중 한 곳인데 지난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전년 대비 108%가 올랐어요.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화폐인 페소 가치도 폭락하면서 이 도둑도 거부하는 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르헨티나 내부에서는 이런 당근마켓 같은 오픈마켓에 동전 삽니다. 이런 광고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네. SNS를 통해서 이 동전을 녹여서 고철로 팔면 돈이 된다는 얘기가 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규 발행은 중단됐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2페소짜리 동전이 있는데 이게 가운데는 은색 동전이고 테두리는 금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 이걸 망치로 치면 쉽게 분리가 되는데 겉에 금색 테두리는 성분 95%가 구리여서 요것만 고물상에 내다 팔면 2페소짜리 동전인데도 12페소. 그러니까 액면가의 6배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앙부의 은색 동전 성분도 구리가 75%, 니켈이 25%여서 액면가보다 돈을 더 챙길 수 있다. 이런 게 SNS에서 돌기 때문에 동전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뒤숭숭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지난 일인데 이미 넌 내 곁에 없는데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별을 지금 듣고 계신 곡은 K2의 유리의 성입니다. 오늘 모래에 대해서 배워봐서 모래로 만들어진 유리 관련된 노래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7시 5분 주간 하이라이트와 지리는 경제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 영원히 함께 하자던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